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44번째 시간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저희가 44번째 책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쭉 읽고 있고요. 1부에서 작자 소개를 좀 해드렸고 네. 또 이 책이 나왔던 뭐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그때 뭐 신의 세계의 종말 뭐 이런 등등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고 이제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데미안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착각했던 그 내용을 좀 들어가 봐야죠. 일단 주인공은 데미안이 아니라는 거. 그 나가 이제 이 작중하자 나가 싱클레어죠. 싱클레어. 네, 싱클레어. 그러니까 이 데미안에 아까 뭐 다이몬이라는 뜻도 있고 데몬이라는 뜻도 있는데 그 싱클레어도 이게 뭔가 없을까 한번 찾아봤는데 이 권위는 설명은 없고요. 제가 한번 추론해 보니까 나왔어. 정박의 해석. 네, 그 싱클레어가 보통 이제 SINCLARE 뭐 이건 물론 독일어 쪽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신죄. 네, 그러니까 보고 제죠. 신이라는 죄고. 클레어는 클래리티 해갖고 좀 투명한 것도 있고 깨끗이 한다, 클리어한다. 그러니까 죄를 씻는다는 느낌하고 좀 비슷해요. 싱클레어가. 싱클레어. 됐어. 뭐가? 나 2부에서 살아나고 있어. 죄 나왔잖아 지금. 죄를 깨끗이 씻는. 왜냐하면 진짜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여기 보면 하지도 않는 일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걸로 약점이 잡혀서 아주 괴로웠는데 그게 결국 나중에 다 씻어지고 데미안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자기가 이 방황하고 이런 것들 데미안이라든지 데미안의 엄마 에바 부인으로 나오거든요. 그 에바 부인과의 어떤 만남과 사랑을 통해서 또 씻어지고 뭐 그렇게 보면 결국은 이런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면 세계라는 게 거울 같은 건데 아주 뭔가 얼룩이라든지 먼지로 많이 깨끗해지지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하나씩 깨끗이 닦아내다 보면 씻어내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맑고 깨끗한 그 어떤 본성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의미로 과합니다만. 네. 싱클레어 최삼, 참 최시즌. 그리고 또 이 등장인물이 데미안이랑 데미안은 이제 마음속에 있는 요정 같은? 아니죠. 근데 친구죠. 친구예요? 안 읽었네. 나도 이 정도는 안다. 그래. 데미안이 친구고. 네. 그리고 싱클레어가 나오고 데미안의 엄마 에바 부인이 나오죠. 그래서 이 싱클레어가 아주 이상적으로 그 에바 부인 원하죠. 친구 엄마와의 로맨스도 나와요?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나 봐. 그것도 있고 그래서 이름이 또 에바인가 보네. 왜? 말씀해 보십시오. 왜? 에바가 그런 뜻이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에이 그건 오바다. 에바다. 오늘 안 되겠다 진짜. 오늘 안 되겠어. 그렇죠. 에바가 독일어로 이브죠. 이브를 독일식으로 말할 때 에바가 되거든요. 이브는 그럼 뭡니까? 우리의 선조. 왜 바로 아담과 이브잖아요. 그러니까 이브 에바 부인은 결국 나의 여성성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공 싱클레어에 있는 근본적 여성성을 말할 수도 있는 싱클레어가 거죠. 남자예요? 네, 싱클레어 남자죠. 자, 그래서 나 싱클레어 이름이 너무 여자 같지 않아? 클레어 때문에. 뭐 미국의 소설가 중에 업턴 싱클레어도 있고 남자 이름이죠. 그래요? 네. 클레어 데인저 어떡할래요? 뭐야? 몽클레어 어떻게 할래? 걔 못 사죠, 인마. 싱클레어와 데미안. 근데 궁금한 게 이게 그러면 주인공이 싱클레어면 책 제목을 싱클레어로 할 수도 있을 텐데. 아니지. 왜 이 정도는 내가 설명해 줄게. 뭐야? 또 틀릴 것 같아. 싱클레어를 다른 곳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데미안 아닙니까? 데미안이 이끌어주는 사람이니까 물론 화자이자 주인공은 싱클레어이긴 하지만 그를 어떤 그 이상의 세계를 이렇게 데려다주는 사람 이 사람이 당연히 제목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말씀대로 내가 감정이입을 할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감정이입을 할 때
내가 지금 나의 입장에서 감정이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싱클레어는 내가 된단 말이지 독자가 되고 그러면 내가 싱클레어 같은 입장에서 누군가가 필요하잖아요. 나를 이끌어줄 사람 필요할 때 그 사람이 제목이 되는 게 더 이제 이 책의 의도라든지 그리고 그 헤르만 헤세가 이 책을 낼 때 에밀 싱클레어라고 해가지고 누구예요? 자기 이름을 가명을 써가지고 에밀 싱클레어 그냥 바로 여기 대로 그러니까 쓴 거죠. 제목도 싱클레어 적자도 싱클레어 그러면은 이상하잖아. 네. 겹칠 수 있죠. 그러니까 자, 하여튼 뭐 얘네 등장인물의 이름은 이제 우리가 완벽히 해석이 됐고요. 자, 그래서 시작을 보면 네. 이게 제일 첫 이제 챕터가 두 세계로 시작을 해요. 두 세계, 투 월드죠. 일종의.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내가 10살 때 라틴어 학교, 바로 이제 그 가톨릭 학교 다녔던 헤르만 헤세의 체험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그것이 체험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은 두 세계를 이야기해요. 내가 10살 때 한 세계는 아주 밝은 집 안의 세계를 설명해요. 아버지 엄마가 나를 지켜주는 질서의 세계죠. 그 세계는 뭐냐면 따스한 안락함과 쾌적함으로 가득 차 있다. 종소리도 들리고 사람들이 웃고 밝고 그리고 엄마가 사랑을 해주고 아버지는 엄격하지만 나를 케어해주고 그런 이 세계는 항상 명료하고 깨끗하고 이런 세계가 하나 있고 근데 이 세계하고 바로 딱 맞닿아 있는 세계 같은 집에 있지만 맞닿아 있는 세계가 하나 있다. 그 세계는 뭐냐면 일종의 어두운 세계라는 거죠. 네. 그 세계는 뭐냐면 귀신 이야기가 있고 하녀들과 기술을 배우는 견습공들이 있는데 뭔가 추잡스러운 소문이 돌고 누가 누구와 뭘 했다더라. 그렇지. 누가 도둑질을 했다더라. 별의별 끔찍한 이야기. 자살을 했다. 사람을 때려 죽였다. 강도질을 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그 세계가 두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자기가. 한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계가 있다. 그런데 이 세계가 아주 신기한 게 뭐냐면 두 세계가 붙어 있다는 거죠. 완전히 떨어진 게 붙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집 하녀 이제 여기 리나가 나오는데 리나가 아주 자기한테 그 할 때는 아주 밝은 목소리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자기 심부름도 해주고 하는데 그 하녀 리나가 이제 견습공을 만날 때는 또 음담패스를 하고 음탕하게 하는 거죠. 그런 식의 뭔가 이 두 세계 속에서 뭔가가 이 사람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리나가 싱클레어한테 음료도 갖다 주고 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커피도 갖다 줬겠네. 자, 여러분. 여러분께 1kg 커피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커피죠? 리나가 싱클러에게 갖다 줬던 그 향기로운 커피가 바로 1kg 커피였습니다. 1kg 커피는요, 전 세계에서 맛있는 원두를 사장님이 직접 공수해서 직접 퀄리티 컨트롤, 품질 관리를 엄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방금 볶아낸 그 원두의 향을 그대로 봉지 안에 담아서 여러분 집 앞까지 배달을 해드리는 1kg 단위 포장 커피가 있고 또 집에서 직접 간편하게 드립 커피로 드실 수 있는 드립백 스타일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1kg 단위로 판매하는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커피도 기호식품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기호품이죠. 다 좋아하는 맛이 다르고 향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그 맛의 비율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주문을 하시면은 그거에 맞춰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맛, 원하는 향, 원하는 포장 단위 드실 수 있는 여러 구성까지 다 저희가 맞춰서 해드릴 테니까 일단 한번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를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팟빵 게시판에 들어오셔도 링크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 홈페이지 가보시면 드셔보신 분들의 후기가 또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아마 믿음이 더 가실 것 같습니다. 자, 나를 모델로 썼으면 좋겠어. 1kg 커피의 모델로? 네. 잘 어울린다. 그쵸? 정박님이랑 키스신 가능합니까? 커피 모델이면 그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커피 광고에 키스하는 거 봤어요? 하여튼 여러분이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정민여가 1kg 커피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박님과 함께 더블 주연 캐스팅을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아유 참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음료 갖다 주던 리나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이 두 세계라는 것들이 우리가 어릴 때 그냥 한량없이 엄마 아버지의 따뜻한 품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딱 그게 깨어지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개인들이 다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나한테 너무 웃는 모습이었는데 둘이 싸우는 모습을 어느 순간 봤다든지. 그렇죠. 예, 그때 느낀 배신감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두려움 같은 거. 결국 모든 소년 소녀가 겪어야 될 삶의 어떤 프레임이다 이거죠. 그렇죠. 선과 악이 있듯이 또 명과 암이 있고 우리 지난 시간 예전에 그 레비스트로스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레비스트로스 할 때 구조주의의 인식은 이분법이라고 했잖아요. 이분법 나와 세계 그리고 뭐 밝다 어둡다 남자 여자 낮과 밤 이게 사실은 인간이 세상을 인식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이분법이거든요. 음과 양 동양도 마찬가지예요. 음양 하듯이 그러니까 결국 이 이분법을 극복해야 된다지만 이분법이 극복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들 사실은 지금 데미안에도 그 밝은 세계가 있고 어둠의 세계가 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어느 것만 좋다라든지 어느 거는 없애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인간 삶은 파괴돼 버린다는 거죠. 이 데미안의 처음 시작이 두 세계로 나가는 것 자체가 결국 나중에 헤르만 헤세가 말하고 싶었던 그 세계 있지 않습니까? 네. 세계라는 것들은 전체로 존재하는 거지. 이렇게 한쪽만 부각되고 한쪽은 묻혀지고 이래서 안 된다는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우리 어릴 때 그 어둠의 세계가 아주 무섭다고 생각하지만 약간 매력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궁금하고. 그러니까 이 주인공 싱클레어가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네. 자기는 아주 부잣집 도련님인데 그 아주 불량스러운 애가 한 명 있거든요. 동네에 일종의 양아치 계열인데 프란츠 크로머라는 애예요. 나이는 자기들보다 한 두세 살 많은데 공립학교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말하는 좋은 학교는 안 다니고 그렇게 다니는데 불량스러운 애예요. 그리고 불량스러운 대명사가 여기도 똑같더라고요. 이 틈새로 침을 찍 뱉는 거 있잖아요. 월드 스탠다드입니까? 네. 글로벌? 네. 크로모도. 야 거기에다 침 뱉는 거는 동서고금 막론하구나. 나 깜짝 놀랐네. 약간 그래서 앞니 틈새 벌어져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걔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자꾸 이제 불량스러운 이야기를 해야지 자기 끼워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질 수 없다 해가지고 이 거짓말을 지어낸 거예요. 싱클레어가 어떻게 말하냐면 야 내가 물레방앗간 집에 정원에서 사과를 한 자루 가득 내가 훔쳐냈다. 그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했는데 망을 이렇게 봐가지고 한 명은 사과를 이거 따고 나는 집어 던지고 해서 결국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리얼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모가 딱 듣고 있다가 그게 정말이냐? 정말이다. 하나님하고 걸고 맹세할 수 있으면 맹세한다. 똑같아요. 그죠? 우리도 신을 걸고 맹세를 하듯이 엄마 이름 걸고 맹세를 하듯이. 네. 조심해야 돼요. 요즘 문제 많아요. 엄마 이름 걸고 맹세하는 거. 괜히 그저 하한가? 아니 박명수 씨 부인 아내가. 왜냐면 제가 그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좋아한다기보다는 약간 재밌게 종종 즐겨하던 표현 중에 하나였는데 그 엄청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겠다 진짜 요즘은. 불량한 애들이 걸으려고 하는 건 비슷비슷해. 그래서 또 걸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약간 좀 기분이 이상하게 느꼈지만 그래서 말하고 끝냈어요. 그리고 집을 헤어지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크로마가 따라와요. 그러더니 집에 들어와 같이 따라와가지고 같이 가서 이야기 좀 하자 이런 식이에요. 너희 아버지하고 만나야겠다. 왜냐니까 그 과수원 난 다 알고 있고 그 집에 최근에 사과 훔쳐졌다더라. 그러니까 너가 했네. 상금이 난 말하면 2크로네를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마르크입니다. 말할 거야. 그러니까 얘가 완전히 사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부잣집에 약해 빠진 도련님 거짓말한 걸 아는데 요걸 아예 기정사실화 시켜가지고 내가 말을 입을 다물게 하려면 돈을 내놔. 요거 하려고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엄마 아버지 만나니까 얘는 사색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애를 만나가지고 놀았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쵸. 또 거짓말을 했다 하면 해도 문제고 또 그게 진실이라도 문제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꼼짝달싹할 수 없는 딜레마가 봉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눈물이 쏟아나는 거죠. 이제 흥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시계를 주면 안 되겠니? 이 시계를 줄게 하는데 크로모가 그런 건 아무 필요가 없다고. 나는 오로지 돈을 달라. 그래서 결국 뭐 언제까지 돈을 가지고 와. 그러니까 얘가 이제 미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갑자기 지금까지 이 밝은 세계에 살다가 내 스스로를 어둠의 세계로 내가 급전직하야 되다. 죽고 싶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괴로움에 자기는 지금 정말 죽고 싶은데 아버지가 불러요. 그러더니 야 구두에 그 뭐냐 구두에 뭐 흙이 묻어 있고 이래가지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자기가 아버지를 경멸하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 이거는 뭐냐면 나는 지금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야 너 지금 사과 훔쳐서 되겠니? 이렇게 물은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까지 전지전능한 줄 알았는데 이것 봐라 아버지 별거 아니네? 이런 느낌이 또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묘한 것들이 이렇게 생겨나면서 이 아이는 이제 바로 크로모아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세계가 이렇게 지금 단순하지 않고 양면성이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험은 대부분 다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있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외동이고 저희 그 근처에 동네에 자매가 같이 살았었는데 저 아직도 그 어린 시절에 되게 상처거든요. 그 언니들이. 지금은 뭐 때문에 그 언니들이 저를 협박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혼자니까 그 자매가 같이 합심해서 저를 되게 괴롭혔었어요. 막 우리 집에 와가지고 간식이나 막 이런 거 다 먹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걸 왠지 엄마 아빠한테 잃으면 막 일이 커질 것 같아서 무섭고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아무 일도 아닌데 그럼 또 그 언니들이 나랑 안 놀아줄까 봐 또 무섭고 나는 당하면서도 괴롭고 진짜 죽고 싶은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때가 아마 초등학교 뭐 저학년이거나 이랬을 텐데 전 진짜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렇게 괴롭힘 당하지 않을 아니 것 같은 이때 스타일이에요. 되게 순수했어요. 아 그때까지는. 근데 그게 사실은 지금 이야기가 저도 비슷한 게 있거든요. 저도 우리 약간 곱게 자라서 그런가? 제 같은 경우가 네. 바로 그런 7, 8살 때 네. 그 동네 형이 있었는데 저보다 한 서너 살 많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똑같아요. 과일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과일나무를 다 만져보라는 거예요. 가지를. 근데 제가 만질 때 이게 좀 부러진 것 같았는데 부러졌거든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네가 부러뜨렸고 이거 그래, 지금 맞아. 이제 경찰서에 신고하면 너희 엄마 아버지가 감옥에 가게 되고 너 이제 큰일 났다. 맞아. 그래가지고 상담을 해라는 거예요. 딱 똑같아요. 이게 상담을 해가지고 저도 완전 이때 죽고 싶은 거죠. 맞아, 이거 진짜 어떻게 죽고 말을 싶어.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다가 네. 결국은 그게 한 1년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데미안 같은 친구가 없어가지고 한 서너 번 상담한 것 같아요. 아니 이런 경우 없으세요, 정영진 씨는? 저는 괴롭혔구나. 아니 그건 아니고 일단 저는 어릴 때 저는 이제 막내잖아요. 네. 그래서 형이 일단 커버를 많이 해줬어요. 저는. 맞아. 이게 위에 형제가 있으면 그런 괴롭힘을 안 당해. 그리고 이제 3살 형이 있으니까 네. 뭐 한두 살짜리까지는 뭐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라 저 괴롭히는 경우는 여자들한테 괴롭히는 건 당했지. 우리 집으로 와라. 진짜로 그랬어.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선택의 갈등을 인기 많았다고요? 인기 안 많았을 것 장난 같은데? 우리 이든이 알죠? 네. 딱 나 어렸을 때 똑같아. 아. 네, 그래갖고 근데 왜 이렇게 됐지? 가만있어. 그럼 애가 나처럼 되나? 네, 나는 그래서 이제 누나도 있고 형도 있고 그래서 네. 별로 괴롭힘 당한 건 없었던 것 그럴 같아. 수 있겠다. 마도님은 이런 경우 없어요? 저는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남자애가 네. 초2 때 키가 180이었어요. 말도 안 돼. 정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와. 180이 약간 안 됐고 그러면서도 그때도 이후로도 그만큼 계속 자라서 크게 느껴진나 보다. 네, 그러니까 걔가 중학교 때 성장이 멈췄는데 이제 190 정도 멈췄는데 네.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그럼 위협이었었고 선생님보다 더 크는데 그럼 그렇죠. 예. 뭐 전교에서는 되게 유명한 애였었죠. 키 큰 걸로. 근데 이제 또 싸움도 잘하니까 그래요. 또 친했어요. 누구랑? 마도님이랑? 예. 그러니까는 그럼 잘 지냈지. 그러니까 학교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빵 걔랑 셔틀이었구나? 지낼 때는 이제 제가 힘들었죠. 이제 뭐 그냥 심적으로만 좀 눌리는 거죠. 약간. 예. 1인 지하 만인 지상. 예. 그 2인자가 제일 힘들어요. 오히려. 예. 맞아. 3등이 편해. 그러니까 같은 반이었을 때만 딱 그랬고 또 반이 갈리면 이제 괜찮아.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렸는데. 아니 근데 저는 예. 이거 진짜 공감해요. 이때 되게 이 시기에 정말 괴로웠던 일이었고, 예. 그리고 몇 년 지난 후에 그 언니들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때는 되게 우스워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내가 어렸을 때 왜 저 언니들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어렸을 때 그 당시에는 정말 심각한 일이었죠. 그러니까 아이들 상대로 한 무슨 일개범들도 그렇고 뭐 네. 범죄자들 보면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네. 뭐 너 이렇게 하면 뭐 너네 엄마 아빠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바로 그냥 애들이 믿어버리니까. 맞아.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보통 그 교육을 시킬 때 우리가 항상
밝은 표정, 웃는 네. 웃음을 많이 웃으라라는 말을 하고 존댓말 쓰라는 이유가 그 세계의 폭력과 위협 속에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스스로의 방식이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 동생을 막론하고 아이들 보고 항상 존댓말을 쓰라 그러고 웃는 얼굴을 항상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낯선 사람 만날 때 항상 웃으라. 미소를 띠든지 쾌활하게 웃으라. 그래요? 왜? 범죄자들이든 네. 나쁜 마음을 먹어도 그래도 웃는 얼굴 하는 게 기본적으로 좀 더 아이들 스스로를 좀 더 그 위협을 감수하는 데 조금의 안전장치예요. 악쓰고 막 울면은 네, 네. 이제 더 네, 이렇게 그리고 하는 것처럼. 조금 더 우리 같은 경우도 존댓말 하게 하는 거. 우리가 어른들에게 항상 존댓말 시키잖아요. 네. 그 자체가 사실은 뭐 이게 아이들 우리가 뭐 질서, 유교적 질서를 내면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 세상이 아주 폭력적이고 위협으로 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애는 힘이 없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힘이 없을 때는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힘이 없는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항상 사람들에게 밝은 인상을 준다든지 그리고 항상 복종. 예의를 갖추면 되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기 본래 사람들이 웃는 낯에 침 못 뱉고 네. 좋은 말을 하는데 예의질 바른 말을 하는데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걸 안 해요. 본래 야쿠자들이라든지 조폭들이 사람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부딪혔는데 말도 안 하고 지나가네 그러면서 또 갑자기 시비 붙고 말이 뭐 말꼬리가 짧다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야리냐? 네 그런 거죠. 내가 안 웃으라는 거예요. 꼬라봤지 너 지금. 안 꼬라봤는데요? 아, 원래 눈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러면 진짜 엄청 맞는 거야. 너 안 보고 저쪽 봤는데요? 제일 맞기 좋아 이러는 시기가. 눈이 왜 진짜 근데 약간 째려보는 눈들이 있잖아요. 그쵸. 진짜 띠꺼운 눈. 띠꺼운 눈. 그 친구들이 시비에 많이 휘말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웃으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하여튼 그 데미안은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런 바로 네. 요거 하나만 해도 사실은 데미안은 충분히 고전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누구나 경험할 만한 그 심리를 맞아. 딱 잡아가지고 재현을 해주잖아요. 누구나 다 겪어보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가 사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네네. 여러 가지 소설들 볼 때 내가 비밀로 갖고 있는 이야기가 탁 튀어나오잖아요. 그럴 때 뭔가 우리가 내만 이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겪는 이야기구나. 그런 것들, 그 공감을 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데미안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좀 헤르만 헤세가 조금 약간 마이너 라이트다. 좀 네네.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제가 보면 이거 하나로도 다들 그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유종호 선생님 이런 문학평론 하시는 분들도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데미안은 충분히 값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모든 소년 소녀가 이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떤 양면성이 있고 이중성이 있다는 걸 알 수밖에 없고 이건 네. 좋고 나쁘고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니까. 그렇죠. 네. 결국 이런 것들이 사춘기의 통과 같은 거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 싱클레어는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계속해서 얘가 이제 돈 적게 갖고 왔다고 그거하고 그 이마르크 채울 때까지 그 돈이 좀 컸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금 통장 깨봤자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계속해서 하고 또 하녀 지갑에 장보러 간 하녀에서 조금씩 훔치고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얘 심부름 시키는 거 다 심부름도 해줘야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는 진짜. 거죠. 그런데 그때는 이제 나타난 사람이 바로 이제 데미안이 나타난 거죠. 구세주네. 자기보다 한 두세 살 많아 보이는데 참 특이하더라 이거죠. 근데 이 데미안이 지금 카인의 이야기를 해줘요. 카인과 아벨 아시죠? 네. 카인과 아벨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제목만 많이 들어봤죠. 네. 카인과 아벨, 카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카인한테 그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죠. 카인이 막 도망갔구나. 도망가지 않았나? 뭐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너 한번 계속 해봐요. 이거네. 아니. 그래서 네가 죽였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화를 내니까 이 친구가 자 머리 돌아가는 소리. 이 친구가 이제 안 죽였다고 그랬어. 아닌가? 아니 그냥 그 카인과 아벨이 형제잖아요. 바로 그 아담과 이브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카인이 장남이죠. 아벨은 차남인데 근데 문제는 카인은 농사를 지었죠. 그리고 아벨은 양을 쳤나요? 하여튼 목축을 했죠. 근데 하나님이 카인의 것은 안 받고 아벨의 것은 받았죠. 하나님에게 바친 그 공물을. 그러니까 열받아서 카인이 이제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 아벨에 대한 질투심과 시기심으로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렸죠.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말씀대로 하나님이 너 어디 있느냐, 카인아 너는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난 여기 있고 숨어 있잖아. 넌 여기 있다. 그래서 이제 쫓아내잖아요.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니 에덴 동산 아담 이브 엄마 아버지가 잘못해서 나왔고 추방당했고 애들 다 쫓겨다녀. 추방당하죠 또. 추방당했는데 카인을 만나더라도 카인을 못 죽이게 표를 찍어줬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마에 표를 찍어줬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을 했는데 대면에 뚱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석을.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표가 있었다? 그것도 좀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 결국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이 형제였는데 강자가 약자를 때려 죽였다. 강자가. 네. 근데 강자 약자를 때려 죽이면 안 되지 않느냐. 저놈이 다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냐. 이러니까 뭔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너희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저놈을 때려 죽이면 안 되냐 하니까 안 된다. 쟤는 뭔가 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대항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뭔가 꾸며내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말하는 거는 이거는 나는 아니라고 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싱클레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죠? 아버지 엄마가 지금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항상 성경 말씀대로 하고 계속 카인은 죄를 받아가지고 쫓겨나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얘는 전혀 그런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아예 그게 아닌 거. 강한 자가 약자를 죽였고 그러다 보니까 약자들이 뭔가 신화를 만들어냈어. 그래서 카인이라는 놈들 강한 놈들은 뭔가 표지를 갖고 있다라는 식으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는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듯하고. 쟤는 뭘까? 그러니까 지금 쟤는 저렇게 나이도 내하고 2살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뭔가 어른들이 하지 않는 저런 이야기를 왜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이상하게 생각한 차에 또 크롬한테 괴롭힘을 당하거든요. 네. 근데 데미안이 이걸 본 거예요. 괴롭힘 당하는 거를. 그래. 네. 보고 나서 데미안이 싱클레한테 와서 무슨 일 있냐 물어보는데 얘는 답을 절대 못 해요. 근데 데미안이 딱 알아차는 거예요. 네. 대충 이렇게 해보고. 그런 연유에 이제 크로머가 자기 데미안 싱클레어를 보기만 해도 저 도망을 치는 거예요. 뭘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고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데미안은 그냥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크로머가 이제 자기를 부르는 그 휘파람 소리가 사라지고 이제 정말 이제 자기는 행복한 옛날의 일상으로 복귀는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데미안에 대해서 이상하게 뭐라고 생각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는 되게 고맙고 구원자 이런 느낌인데 그 묘한 그 느낌 있죠. 이게 고맙긴 한데 그걸 물어보지는 못하겠다는 느낌 있죠. 어떻게 해서 크로머를 그 했냐? 이거는 도저히 못 물어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뭔가 데미안이 자기 속에 들어왔고 꿈에도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지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학교 생활이 시작되는데 학교 생활에서 계속해서 이제 데미안이 보여주는 거는 이제 선과 악의 구분이 그렇게 명량에 딱딱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좀 기독교의 어떤 일반적인 교리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싱클레 입장에서는 이게 고민이 계속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싱클레가 성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시기가 다가왔죠. 그렇죠.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리잖아요. 네. 우리가 사실 어린 시절에서 사춘기가 된다는 게 뭐냐면 사춘기 전에 성기기까지를 이제 어린 시절이라고 보거든요. 자기 성기 가지고 노는 시기. 우리가 뭐 학문기, 구강기 다 겪어보지만 사춘기부터는 뭐냐면 이제 타자를 통해서 쾌감을 얻게 되는 이제 그 시기로 들어가는 거죠. 성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기독교나 엄마 아버지는 그걸 못 본 척한다든지 억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풀 수가 없는 거죠. 네. 부모님과 교회는 모르는 척 무시를 한다 이거죠. 이 데미안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잖아요. 네. 아니 데미안이죠. 싱클레어가. 네. 근데 데미안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주는 거죠. 성적인 뭐 상담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세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반으로 나눠가지고 반은 좋고 반은 나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온전하게 보려면 전체를 다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좀 어른스러운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절반을 악마에게 넘겨줬냐 이거죠. 그 자체가 말이 되냐. 그거는 악마가 아니라 결국 다 같은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데미안이 싱클레에게 계속해서 혼돈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해답을 주는 게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삶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바로. 자, 그 지점에서 이제 싱클레어는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결국 데미안과 헤어져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네. 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데미안하고 이렇게 전학을 가기 전까지 이 어린 시절에서 결국 사춘기로 접어들 때. 이게 끝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까지가 지금 이제 전반부. 전반부 스토리죠.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좀 대부분 어린 시절을 우리는 유토피아로 보잖아요. 만약에 있잖아요. 재밌는 게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유토피아를 한번 그려보라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보통 어떤 공간이 많이 그려질 것 같습니까? 유토피아. 놀이공원 같은? 놀이공원? 아닌가? 유토피아. 꿈속? 그냥 얘기하세요. 주무시는 거 아니죠? 유토피아. 엄마 아빠 손잡고 노는 이런 모습인가? 보통 유토피아의 공간을 그려보라 이러면 네. 대부분 자기 고향을 그려요. 고향? 네, 자기 어릴 때 봤던 산, 바다, 자기 고향의 자연을 그리게 돼요. 사람들은 대부분. 얘는 부촌이에요. 그 고향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제 그런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파트 이후 세대들하고 이게 달라져 버렸는데 그 이전 세대는 대부분 그 어린 시절 자연, 자기 살던 산골이든 뭐 바닷가든 그게 자기 살던 곳, 자기가 자랐던 그 공간이 가장 유토피아에 맞춰 들어가요. 그리고 유토피아의 시간도 결국은 어린 시절이거든요. 유토피아 하면 대부분 어린 시절이거든요. 그렇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유토피아로 하면 어린 시절이 가장 우리 유토피아로 바라볼까요? 답이 나왔어. 네. 일단은 갈 수 없으니까. 그렇죠. 재생이 안 된다. 갈 수 없으니까 하나고 그다음에는 내가 원하고 바랬던 게 거의 다 이루어졌었으니까. 어린 시절에? 아닌가? 좀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 생각이기도 한데 네. 흔히 말하는 몸에 대한 쾌락이든 쾌락의 감각이라는 게 어린 시절에는 자기 몸에서 완결돼 버리잖아요. 네. 자기 자체로 완결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춘기 이후는 자기만 갖고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많이 유토피아를 경험하셨나 보네요, 두 분. 근데 이제 가장 큰 거는 그게죠. 그 중요한 거는 어린 시절에는 먹고 살 걸 걱정을 안 하잖아요. 대체로. 어린 시절에는 지금 어른이 되면 당장 내일 어떻게 하고 1년 후를 어떻게 하고 10년 후를 어떻게 하고 항상 내일을 걱정하는데 어린 시절은 그 현재만 충실하잖아요. 현재 오늘 노는 것, 이 순간에만 몰입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가장 그러니까 삶의 어떤 우리가 내일에 대한 걱정에서 면제된 시기라는 거죠. 내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시기. 아무리 그거는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가장 어린 시절이 그런 노동의 윤리에서 면제된 시기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보면 어린 시절이 왜 유토피아는 심리적으로 죽음에 대한 생각을 거의 안 하거든요. 어린 시절에 죽는다는 거는 그냥 옆집 동네 놀러 가는 정도, 친구 집 놀러 가는 정도로 아이들은 생각을 못 해요, 진짜. 물론 이제 아주 그런 어떤 죽음에 대한 생각도 하지만 예전에 한번 그런 에피소드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어떤 꼬마한테 10살 된 꼬마한테 야, 너 동생이지만 몸이 아프니까 너 피를 조금 수혈을 해줘야겠다. 이러니까 애가 처음에 약간 듣고 멈칫하더니 네. 그러겠습니다 하는 거야. 의사 선생님이 아니 얘가 근데 왜 이렇게 저렇게 진지하게 막 고민하듯이 저렇게 말하는가 물어보니까 동생한테 피 주면 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감수하겠다. 난 동생한테 피를 주면 내가 죽을 거니까 그래서 멈칫했는데 아유 뭐 동생한테 주겠죠. 이렇게 생각하고 수혈을 하겠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죽음 자체를 아주 이제 우리가 두렵다든지 이런 걸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그 해방이 돼 있으니까 또 이게 유토피아적인 세계와 내가 하나가 돼 있는 느낌을 가지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방황을 시작한 이유가 바로 이런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이런 모든 것들에 심리 안정을 주던 세계라든지 부모로부터 차단이 된다고 해야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방황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막 철든 소리 같은 거 한다고 해도 감동할 필요가 전혀 없어. 뭐 다 동생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이런 감동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참 아이에 있어서는 사람이 야박해. 아이고 그렇죠. 근데 결국 길을 떠나가지고 이제 다른 도시로 가게 됩니다. 근데 네. 도시로 갔는데 이 낯선 도시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까 그때 나이가 16밖에 안 되는데 술에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16세. 네. 싱클레어가요? 네, 술집에 다니면서 술을 마시고 그게 사실은 타락한 방식으로 세상에 항해하는 거죠. 그렇죠. 타락한 세상에서는 타락한 방식으로 항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타락하게 항해하는 삶을 영위하다가 이상형의 소녀가 나타나죠. 그래서 자기가 그 단테 신곡에 베아트리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붙여주고 갑자기 왜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어느 좋아하는 이성이 나타나면 오늘부터 나는 이제 깨끗한 삶을 살겠다. 그런 막 그런 거 있죠.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모범생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부터 난 타락한 생각도 안 할 거고 뭐 술도 안 마시고 오로지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근데 처음에는 이 소녀에게 이 그림을 그린다고 했는데 결국 누군지 모르는 뭔가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근데 그게 결국은
나중에 데미안의 초상을 그린 거죠. 자기가 몰랐던. 내가 막 그리다 보니까 딱 다 그리고 보니까 데미안인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 데미안과의 그 나를 추억하면서 결국 이제 꿈을 꾸는데 뭔가 새가 알에서 절반쯤 벗어나는 그런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 이 예전 데미안 집 주소로 그 그림을 붙였는데 그 데미안이 이상한 방법으로 답장이 온 거예요. 뭐라고? 어느 중간에 보니까 자기 책에 뭔가 종이 쪽지가 적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새는 알에서 깨어나리 한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가려는 자는 그 알을 뚫고 투정을 해야 되고 그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다. 요게 딱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아프락사스라는 게 뭘까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또 이 사람에게 나타난 남자가 피스토리우스라는 어떤 그 교회 오르간 연주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또 자기 방황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아프락사스를 알게 된 거죠. 아프락사스는 결국 신이면서 악마이다 이거죠. 신이면서 악마이다. 전체는 거죠. 그러면서 자 이런 어떤 체험을 하면서 이제 베아트리체도 나아가고 결국 오랫동안 잊어졌던 데미안이 다시 떠오르고 그러면서 이제 피스토리우스라는 게 이 사람의 어떤 스승 역할을 하는데 결국 이제 싱클레어가 자꾸 자라나거든요. 그래서 이 피스토리우스한테 어느 날 정면으로 치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당신 자꾸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당신의 진짜 꿈의 이야기와 당신의 진짜 일을 들려달라. 그러면서 결국 피스토리우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는데 줄 수 없는 거죠. 이 사람은 나의 안내자가 아니고 새가 아래에서 깨어나려면 결국 어떤 아픔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피스토리우스까지 극복하고 결국 자기만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싱클레어가 대학생이 되어가지고 데미안과 조우를 하게 됩니다. 데미안과 조우를 하면서 데미안의 엄마를 만나죠. 에바 부인을. 바로 이제 자기가 꿈속에서 봤던 정말 그 모습 그대로 에바 부인이 나타나는 거죠. 에바 부인이 그 자기를 환영을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깊고도 따스했고 나는 달콤한 포도주처럼 그 목소리를 마셨다. 이제 눈을 들고 그녀의 고요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속을 헤아릴 수 없는 그 검은 눈을, 무르익은 싱싱한 입술을, 표가 찍힌 당당하고 탁 트인 이마를.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진짜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첫눈에. 그러다 보니 정말 이 에바 부인이 아주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그래도 좋긴 하지만 이 또 현실적으로는 좀 에바 부인의 몸을 안고 싶다. 이런 욕망도 가지게 되고 참 되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녀를 바로 옆에 두고 바라보면서 팔에 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에바 부인이 손길을 단 물건들 있잖아요. 그 물건들 가지고 막 키스를 하고 이렇게 하는 행동이 나와요. 냄새 맡고. 네, 무슨 심리입니까, 이게? 그거는 제가 뭐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따로 PDF 파일로 올리겠습니다. 그 심리는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에바 부인에게 사랑을 이야기하니까 에바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간청해서는 안 된다. 요구해서도 안 된다. 사랑은 너 마음속에서 확신에 도달할 힘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사랑은 상대에게 이끌리지 않고 상대를 이끌어온다. 너가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바라면 상대가 그냥 끌려올 수밖에 없다. 싱클레어, 당신의 사랑은 내게 이끌리고 있어요. 그 사랑이 나를 이끌게 된다면 내가 갈 거예요. 나는 선물하지 않습니다. 나를 획득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주 뭐 심오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좀 그런 이야기인데 결국 이제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니 에바 부인은 남편이 없어요? 없는 걸로 나오죠. 그리고 이 두 명의 특징이 뭐냐면 두 명이라 하면 싱클레어와 데미안과 에바 부인. 그러니까 이 모자의 특징은 얼굴이 데미안도 처음 봤을 때도 이건 뭐 10년, 100년이 지나도 안 변할 것 같은 그런 얼굴들. 뭐지? 그리고 또 에바 부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에바 부인도 전혀 얼굴에서 세월의 흔적을 알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전혀 주름이 없다. 결국 이제 나중에 전쟁이 이제 발발한 걸로 나오거든요. 네. 전쟁이 발발해요. 그 전쟁이 발발하는데 서로 다 느끼는 거예요. 데미안은 명상을 하고 있다가 전쟁이 온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 네, 바로 에바 지금 부인. 에바 부인은 또 다른 방식으로 여기서 구체적이 안 나오고 그냥 에바 부인도 그 예감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싱클레어도 구름이 흩어지고 모이고 하면서 이 뭔가가 큰 일일 것 같다. 결국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전쟁터 나가게 되는 거죠. 그 데미안은 소위 계급을 달고 나가게 되고 네. 얼마 안 있어 이제 싱클레어도 나가게 되죠. 그때 이제 에바 부인은 입술에 키스를 해주고 한동안 포옹을 해주는 거죠. 자, 근데 싱클레어한테? 네. 그 싱클레어가 안 되겠는데 지금. 친구 엄마. 근데 이런 게 진짜 있어요? 뭐? 사춘기 때? 친구 엄마? 네, 남자들. 친구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누나 정도는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엄마는 좀 어렵지. 근데 이게 우리 때 엄마는 가능해요. 왜냐면 나이 차이가 한 20년 정도 나는 거잖아요. 20년, 21년. 이때는 애를 일찍 낳았으니까 여자들이.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아마도 뭐 예를 들어 한 17이라고 치면 30 한 대여섯 17, 뭐 정도면 너 나이야. 나 20대인데. 20대로 갈래?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전쟁터에 참전하게 됐는데 네. 싱클레어가 포격을 받아가지고 파편을 맞아서 부상자가 됐죠. 그래서 실려왔는데 옆을 보니까 누군가 있는 거예요. 아, 에바 부인이구나. 데미안이. 아이. 데미안이 있는 거예요. 데미안도 이제. 그런데 데미안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옆을 보면서 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서로가 이제 그 얼굴이 서로 거의 닿을 정도가 됐어요. 뭐야 갑자기 이 코드는데. 그러니까 싱클레어가 말을 해, 데미안이 말을 해요. 싱클레어, 꼬마야 이러면서 너 프란츠 크로머를 아직 기억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크로머 예전에. 그러면서 예전실로 돌아가는 거예요. 꼬마 때. 괴롭혔던 애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꼬마 싱클레어, 나는 이제 가야 된다. 이제 중단 소리겠죠. 가야 된다. 너는 어쩌면 내가 다시 필요할지도 몰라. 크로머나 그런 어떤 것에 맞서기 위해서. 그런데 그럴 때 네가 나를 부르면 나는 이제 말이나 기차를 타고 오지 않는다. 너는 네 마음 안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럼 내가 너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에바 부인이 말했어. 자기 엄마. 너한테 어떤 나쁜 일이 생기면 나더러 당신이 내게 준 키스를 전해주라고. 눈을 감아 싱클레어. 그렇게 이제 키스를 해주는 거예요. 엄마의 키스를 자기 몸을 통해서 해준다는. 데미안이? 네. 영화에 있잖아요. 영화 있잖아요. 영화에. 마지막에 막장 스토리로 간다, 그치? 아니 영화 있잖아요. 영화. 영화? 그 무슨 영화 뭐 사랑과 영원. 사랑과 영혼의 영매가 돼가지고 그 이거 아닌데. 에바 부인이 데미가 된 거고 사랑과 영혼에서는 우피 골드버그가 데미 무어가 됐죠. 데미모한테 우피 골드버그가 이제 그 남자 그게 남자군요. 패트릭 스웨이지. 네. 패트릭 스웨이지가 우피 골드버그의 몸으로. 네. 아, 패트릭 스웨이지 진짜 뭐 하나 모르겠네요. 진짜 잘 나갔었는데.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어요. 줬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아, 나 몰랐어. 아, 돌아가셨어요? 그 양반이 그 막 무슨 춤 관련된 영화 더티 더티 댄스. 댄싱에서 아주 멋있게 나왔죠. 네, 하여튼 등등해서 네. 진짜 인기 많았었어요. 패트릭 스웨이지. 그 예전에 드라마였죠. 남과북. 남과북에서 최고였죠. 아, 네. 그래요? 난 이들과 너무 정말 안 맞아. 이런 거 이런 데 80년대 남과북이라고. 넌 누구니? 제일 저 젊은 남자 배우 인기 많은. 제가 학창 시절에 네. 뭐 디카프리오, 아, 디카프리오. 탐 크루즈, 애쉬튼 커처, 애쉬튼. 뭐 기타 등등. 저스틴 팀버레이크. 탐 크루즈도 인기 있었어요?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저희 중고등학교 때도 탐 크루즈였었는데. 그러니까 워낙 유명한 진짜 배우니까 오래가네. 탐 크루즈 네. 같은 경우에는. 맞아, 우리 고등학교 때인가 탐 크루즈가 말 타는 영화 하나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 니콜 키드먼이랑 니콜 키드먼이랑 나왔던 영화였죠. 뭐지? 파레너웨이. 파레너웨이. 파이너웨이가 맞나? 네. 하여튼 뭐 그런 영화였나? 그 정말 모르겠어. 그 영화. 그 개척 미국 개척. 그때 아주 매력적이었고 탑건이 이제 그거보다 약간 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뱀파이어와 인터뷰가 이제 곧 약간 뒤인 것 같고 그때 뭐 비디오 세대. 그 뱀파이어와 인터뷰에서 또 한 명의 스타가 걸출하게 나왔죠. 누구예요? 브래드 피트. 네. 브래드 피트를 빼먹었구나 내가. 브래드 피트랑 그 톰 크루즈가 예사롭지 않아. 브래드 피트 너무 섹시해. 그 사실 브래드 피트 전에는 그 늑대와 함께 춤을 나온 케빈 코스트너가 참 인기 많았는데. 케빈 코스트너. 그거 그 사람 아니? 엔다 이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아. 그 양반 인기 많았죠. 그러다가 워터월드로 그게 폭망하고. 폭망하고 나서부터 잘 안 네. 돼요. 90년대 중반까지는 그 사람이 탑이었죠. 네. 케빈 코스트너. 그렇죠. 근데 그때 잘 나가다가 또 예전에 포르노 출연한 게 터져 나오고 필름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케빈 코스트너요? 네, 그때 그랬죠. 그래가지고 좀. 그래요? 네, 그것도 좀 작용을 했죠. 저 여러분이 별걸 다 알고 계셔 정박님. 해당 작품의 캡처 화면을 올려주시면 야한 건 말고요. 그냥 얼굴 나온 것만 한번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하시게요? 아니, 한번 보려고. 케빈 코스트너가 그런 영화 찍은 줄 몰랐네. 그 예전에 저기 미국 배우들 중에 그 누굽니까? 저 실베스터 로키 스텔론. 했던 그 배우도 그랬고. 실베스터 스텔론이요? 네. 아, 그래요? 네. 나 왜 전혀 모르. 거기 출신들이 많은가 봐. 아니, 의외로. 돈 없어가지고. 그때 그쵸. 이제 무명 배우인데. 시절에는. 아니 마돈나도 뭐다나도 예전에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야한 영화가 아니라 완전 포르노 영화에. 네. 그래요? 좀 찾아봐야 되겠네. 지금 보면 안 야할 걸.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 결말은 네. 이제 그 다음 날 눈을 뜨고 보니까 대면 죽고. 예, 내 옆에 사람이 없는 거죠. 낯선 사람이 누워 있다. 네. 대면이 뭐 결국 죽었다 이렇게 해석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위에 자기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따금 열쇠를 찾아내 내 자신 안으로 완전히 내려가면 네. 그곳 어두운 거울에서 운명의 모습이 잠들어 있었다.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었다. 그 모습은 이제 완전히 그와 같았다. 내 친구이며 길 안내자인 그 사람과 결국 데미안과 자기가 하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그 전까지는 잘 못 듣다가 네.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 내면의 소리를 듣는 훈련을 좀 이제 했다는 거군요. 네. 근데 이게 좀 약간 가장 반 히틀러고 반 나치가 헤르만 헤세인데 네. 이 재밌는 게 좀 있어요. 이거 반전이 좀 있어요. 뭐예요? 이 데미안의 마지막 단어가 뭐로 끝나냐면 그 지금 안내자로 나오잖아요. 우리는 번역할 때 안내자인 그 사람 하지만 이제 네. 그 사람이 나오고 안내자는 제일 뒤쪽에 나오잖아요. 문장 뒷단으로. 그 안내자가 휘러예요. 휘러. 휘러? 네, 휘러가 히틀러를 휘러라고 불렀죠. 총통. 총통이라는 뜻도 있고 안내자는 뜻도 있거든요. 이게 묘한단 말이죠. 1919년에 이 데미안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결국 10년 후에 나치 히틀러를 열광적으로 지지하고 휘러를. 이 데미안 책의 마지막 단어가 휘러로 나오거든요. 안내자를 내 삶의 안내자를 데미안을 이제 나는 정말 그래 존경하고 좋아하고 하나가 됐는데 이 데미안에 열광한 독일의 젊은이들이 10년 후에 결국 나치에 열광하는. 이 소설 나올 때만 해도 총통 뭐 이런 건 전혀 없었죠. 없었죠. 네. 근데 그 단어가 묘하게 전승됐고 그리고 또 그런 게 좀 많아요. 데미안 썼던 바로 이 헤르만 헤세 같은 경우가 이제 여러 가지 자연 친화적인 소설을 많이 썼거든요. 본인도 숲속에 이런데 좀 한적하게 호젓하게 사는 걸 좋아했지만 네. 친자연적인 느낌인데 바로 나치가 바로 친자연이잖아요. 그래요? 나치가 생태학의 원조예요. 아.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나치 아이만 배웠지 않습니까? 아이만의 가장 최고 사령관이 힘들라고 부르는 그 SS 게슈타포 총괄한 그 히물러가 자기 안마사 있잖아요. 안마해주는 케레스텐 씨하고 나눈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케레스텐 씨, 정말 이 인도의 불교 스님들은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방울을 달고 다닌다더라. 방울을 길을 갈 때 왜냐하면 풀벌레들 보고 너희들 알아서 피하라고 저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완전히 무슨 생태학이에요. 그리고 동물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되는 법도 나치가 제일 먼저 만들었잖아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동물은 그렇게 사람은 그렇게 죽이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이 이게 묘하게 깔려 있거든요. 이게 결국은 헤르만 헤세가 나중에 여러 책을 많이 냈지 않습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전에 냈지만 두레받기 아래서 그런 책을 내면서 항상 했던 게 학교의 1등생이 나중에는 사회의 보물단지가 된다. 그 히틀러가 바로 또 학교 1등생이었잖아요. 히틀러가 학교 생활 제대로 못하는데 결국 아니 이게 묘하게 이상하게 연결돼 가지고 이 본의가 아닌 진짜 이 헤르만 헤세가 가장 싫어했던 것들이 묘하게 결과적으로 또 연결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 이런 아이러니가 좀 깔려 있어요. 그 책을 독일의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이 읽었다면 네. 어쩌면 그 총통에 대한 환호나 이런 것들이 책을 통해서 약간 깔렸을 수도 맞아.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우리가 물론 뭐 사춘기라는 것들이 이제 뭐 사춘기 이런 심리는 다 어디 가나 비슷하니까 그래 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독일은 소설이 일본인에 인식될 때 학교 소설 소년 간의 어떤 우정을 다루고 있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대면에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부분이. 이런 게 나와요. 그의 목덜미에서 풍기는 신선한 비누 냄새를 얼마나 기꺼이 들이마셨는지 아직도 기억이 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BL 코드인가요? 근데 그게 좀 있어요, 여기에. 아, 그래요? 이게 독일 그 학교 소설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주인공이 이제 예를 들어 좀 약해요. 약하고 좀 창백하고 이런 애인데 이 자기 같이 이제 좀 형님뻘 되는 애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이리 와. 애가 우리 어영제를 맺자는데 어떻게 하냐면 어영제를 맺을 때 그냥 팔뚝에 칼을 서로 베어가지고 서로 상처를 내요. 네. 그 피를 내가 서로 빨아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힘이 센 애가 이런 이야기인 거야. 너가 내 피를 좀 빨아마시고 내 용기의 반만이라도 좀 닮았으면 좋겠다. 이게 묘한 성적 코드를 주는 거죠. 피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몸의 체액들을. 네. 피를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 먹냐? 빨아먹었대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면에도 좀씩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비누 냄새 난다 하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좀 착안한 건 아니지만 그 우리 유명한 소설이 있잖아요. 강신재라고 젊은 느티나무라는 단편 소설. 거기 보면 비누.
그렇죠. 그에게서는 언제나 비누 냄새가 난다. 이걸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코드들이. 비누는 잘못 떨어뜨리면 큰일 납니다. 아 비누 그쵸 큰일 나죠. 비누 군대에서. 샤워실에서는 절대 떨어뜨리면 그냥 버리는 게 나아.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 진짜로? 아이고 뭐 카투샤 전설로 저는 들었었는데 그 바디 클렌저를 군부대에다 비치해야 돼. 비누 대신에. 눌러 쓰는 거. 네네. 비누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 근데 이게 좀 우리 이거 영화 있잖아요. 말죽거리 잔혹사 그런 장면도 좀 나오더라고요. 뭐 학교 때려부시는 장면이요? 아니 그거보다 네. 힘센 친구가 아니 그 라면집 있잖아요. 그 아줌마. 김부선 여기는 뭐냐면 야겔트 부인인데 네. 이 자기 알폰스 베크라는 자기 친구가 자기 술집도 데려간 친구가 야 야겔트 부인의 공책 가게는 공책만 주는 게 아니야. 그 카운터 뒤에서는 별일이 다 있나 이렇게 하면서 막 성적 유혹을 하고 자기는 야겔트 부인을 볼 때마다 어쩔 줄을 몰랐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보편적이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또 데미안에서 아이디 착안한 경우도 뭐 많이 있겠죠. 뭐. 아 그런가요? 네, 워낙 유명한 소설이고 또 뛰어난 작품이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궁금한 게 여기서 그럼 말하는 데미안은 선이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이 선과악이 아니라 결국은 이 데미안은 이 전체를 같이 가야 되는 게 인간의 삶의 본질이다 이거죠. 아까 그때 우리가 말한 나르치스는 골드문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와 사랑, 인간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본능의 부분과 이성의 부분이 같이 가야지 그걸 한쪽만 부각을 해가지고 이게 좋다, 이게 맞다, 이거는 반대한다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기독교라든지 부모님은 항상 한쪽을 억압한다 이거죠. 자기가 지금 사춘기가 돼갖고 성적인 어떤 욕망이 찾아왔는데 그걸 계속해서 억압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데미안이 계속해서 뭐 말을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 크로머한테 어떻게 해서 해결했는지는 결국 안 나오나요? 끝까지? 네, 그럼 끝까지 안 나오죠. 뭐라 그랬을까? 크로머한테 지가 이 말을 준 거 아니야? 돈 나머지 채워주고.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방법은 안 나오는군요. 근데 결국 이거는 그러니까 데미안을 왜 그러면 가장 좋아했느냐라고 할 때 결국은 이렇게 보는 거죠. 소녀는 소녀를 거쳐서 남자가 된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죠. 이게 좀 거슬리는 분도 있는데 소녀는 한 소녀는 소녀 되기를 거쳐서 남자가 된다라고 나오는 거죠. 소녀 되기를 거쳐서 소녀 여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죠. 지금 보고 있으면 이 영화에서 결국 데미안과 싱클레어 관계를 이 싱클레어가 결국 데미안에게 어떤 여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좀 주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 대목에서 처음에 이제 크로머가 자기를 괴롭히는 꿈이 나왔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데미안이 나타나서 자기를 또 괴롭혀요. 데미안이 이제 뭡니까 이게 뭐 무릎으로 자기 가슴을 찢고 이게 나오고 이런 완전 폭력적으로 나왔는데 그거는 달콤했다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진짜? 크로머하고는 아주 불쾌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이거죠. 그리고 이게 본래 서양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서양에서는 귀족일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귀족의 이미지는 좀 하얗고 병약해 보이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서양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미지가. 서양의 귀족은 아주 체격이 듬직하고 아주 자신감 넘치고 그게 귀족의 특권이고 좀 평민계급일수록 얼굴이 창백하고 몸매가 날씬하고 여리여리하고 이런 게 평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지금 데미안이 나오잖아요. 데미안 나이도 두세 살 많고 듬직하고 얼굴 표정도 아주 강인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 친구는 데미안처럼 되고 싶은 거죠. 그래야지 자기가 이제 소년에서 청년으로 나아가는데 이거 나아갈 때는 결국 뭐가 필요하냐. 그 학교에서 어떤 여자 되기를 한다라는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또 이게 소년만 좋아하는 게 왜 소녀들은 그러면 이 소설을 이렇게 좋아하냐 이거죠. 그래 맞아. 왜 매혹되냐 이거죠. 결국은 소녀화되는 과정들을 거치니까 그게 결국 서로 이게 공감하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결국 남자가 되어가는 장면. 결국 그렇잖아요. 이게 마지막 장면에도 결국은 싱클레어가 결국 데미안이 되고 내가 스스로가 데미안이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되잖아요. 결국 데미안에서 자기가 본 건 남자잖아요. 근데 자기는 결국 그 과정을 거친 거죠. 데미안을 통해서 다르게 바라보는 것들, 생각하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 이제 크로머라는 외부의 악을 그 데미안이 또 해결해주고 그죠. 이게 여기가 다시 백마를 타고 나타난 왕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기사가 나타나서 악마에서 자기를 구해줬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감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싱클레어가 만약에 그 당시에 어떤 여성의 관점으로 본다면 싱클레어가 여성이라고 내면화된다면
그런 사춘기를 거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방황과 이런 것들이 성적인 것에 대한 공포와 욕망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괴로웠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남자로 이제 되기까지 거쳐야 될 어떤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요 전쟁 부상 관련 또 우리 정프로님의 해석이 하나 또 나올 예정입니다. 네. 네, 보십시오. 정프로님은 뭡니까? 이건 내가 괜찮을 것 같아. 이 사회에 나가서 네. 사람들이나 뭐 관계나 조직으로부터 아주 심각한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네. 데미지를 입고 나서야 일종의 어른이 되는 거지. 진정한 뭔가 남자. 네. 그 어른이 되면서 데미안을 떠나보낸 거예요. 네? 전쟁터에서 부상 입은 게 그런 걸 의미한단 말이야.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됐어. 오늘은 됐다고. 2부는 됐다. 1부는 내가 놓쳤지만. 그러니까 뭐 데미안은 정말 실존하지 않는 인물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파이트 클럽처럼. 네. 약간 작가 개인의 어떤 경험에 기반해서 그렇죠. 지금 사실은 학교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힘든 물론 이제 수레바퀴 아래서가 더 이제 경험을 반영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결국 그 정신분석 상담 한 수십 회 받으면서 그게 나온 게 이 소설이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자기 자신의 내면을 좀 바라볼 수가 있죠. 지금 말씀대로 대면을 실존하는 게 아니라 좀 이거 내용 보면 그렇거든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수십 년 수백 년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런 얼굴이라든지 또 친구 엄마로 나타나는데 그게 약간 좀 설정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아주 그림이 또 이제 베아트리체를 보고 그림을 그렸지만은 반은 베아트리체를 담고 반은 데미안을 담다가 친구 엄마를 보니까 데미안 엄마를 보니까 또 데미안 엄마 같기도 하고 결국에 또 나중에 그 얼굴이 나 같기도 하고 예. 그렇게 바뀌는 거고 맛이 간 거 아닐까? 정신 상담을 하도 받다 보니까 진짜로 맛이 가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실존 인물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설정한 어떤 이미지의 인물, 가상의 인물. 근데 뭐 사실 이게 이 데미안 같은 경우가 결국 우리가 정신분석학적으로 사실 여러 개 생각할 거리는 많이 남겨주고 있고 그 실제로 낭만주의 문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해세가. 그 낭만주의가 정신분석학의 선조라고 보거든요. 조상.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리적인 이성이라든지 실증주의, 사실주의 이렇게 리얼리즘 너무 나가니까 그 사람은 항상 이제 반동작용을 하잖아요. 낭만주의가 대두했는데 그 낭만주의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자아탐구거든요. 자아탐구. 정신분석학도 뇌를 탐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아탐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숨겨진 것을 찾아보자 이거 되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게 뭐냐면 어린이, 꿈, 여성, 농부, 유년기, 농부, 네, 자연이를 네네. 고귀한 야만인 해가 야만,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성혁명, 죽음, 뭐 이런 것들을 낭만주의 모티브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정신분석학하고 딱 이어지는 거죠. 낭만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유연상이 있죠. 막 내가 떠오른 대로 연상난 대로 여러 가지 뭐 이야기하는데 정신분석학에서 그게 이제 낭만주의에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 내면의 소리잖아요, 정신분석.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무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낭만주의하고 이게 참 정신분석학이 아주 밀접하게 관계 있다. 이것도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죠. 지금 갑자기 궁금한 건데 쓸데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파랑새라는 책 있잖아요. 그것도 약간 요런 거랑 비슷한 내용이었나요? 동화 파랑새 말씀하시죠. 메테르 링크. 찌르찌르 그러니까 찌르찌르 메테르 링크. 예. 그것도 약간 요런 메시지인가? 파랑새는 글쎄요. 파랑새는 결국 이제 핵심은 파랑새 효과는 이거잖아요. 진리라든지 행복이라는 건 멀리 있지 않고 내 옆에 있다, 가까이 있다 이런 걸 뜻하는데 근데 결국 그럴 수는 있죠. 지금 결국 말씀드린 대로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은 돌고 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말씀 잘해 주셨어요. 바로 데미안이 독일의 전통이 성장 소설이라는 게 있어요. 성장 소설. 빌둥스로만이라 해가지고 성장 소설인데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아주 순진무구한 주인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순진무구한 주인공이 이제 길을 떠나가지고 온갖 풍상을 다 겪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 자기 자신을 결국 형성한다. 이런 거거든요. 파랑새도 사실 그런 면에서 결국 아이들이 둘이가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 파랑새가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건 그런 의미겠죠. 본래 집에 파랑새가 있었는데 너희들이 세상을 돌아보지 않기 전에는 그걸 파랑새로 모른다. 인식을 못한다는 거죠. 근데 너희들이 세상을 떠돌고 돌아보니까 이제는 파랑새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세상이 바뀌냐 내가 바뀌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는데 실존 철학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요즘 보면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런 우스갯소리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네. 네. 가나안으로 간다 이거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의심하면 안 되죠. 40년을 시나이 반도를 광야를 헤맸잖아요. 근데 나중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진짜 발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었나요? 과연? 커지 유태민족이 않았어요? 들어갔나요? 그게 젖과 꿀이 과연 흘렀습니까? 지금도 그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는 석유 많이 나오는데 왜 여기는 젖과 꿀이 안 나죠? 꿀은 젖 그만하세요. 꿀은 일당백에서 지금 정민여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꿀 흐르고 있어요 귀에서. 젖은 그럼 누가 담당해요? 꿀보이스. 젖은 우리 저 마도님 저. 우리 중에 제일 커. 너보다 크니까 저기. 어제 지금 만지고 있어. 여유증.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우스갯소리지만 네. 결국 그게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국은 정말 젖과 꿀이라기보다는 내가 보는 눈이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 이제는 요 조금만 해도 이게 젖과 꿀로 느껴진다는 40년 전에는 전혀 이건 네, 40년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데 만족도 못했는데. 네, 만족을 못했는데 이제는 이게 다 젖과 꿀이고 개고생 본사가 40년 하다 보니까 그냥 개천에 흐르는 내 똥물도 집이 최고다. 젖과 꿀로 보이고. 근데 그게 파랑새 메시지와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럴 수 결국은 와 보니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고향에 돌아오니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고향에 다 있더라. 이게 결국 그게 바로 이제 독일적 의미에서 결국 인간이란 것은 여러 가지 실현과 경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근데 이게 결국은 그리스 신화의 기본 생각입니다. 그리스 신화가 근본적으로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만 진리에 도달한다. 지혜에 도달한다고 보거든요. 이게 결국은 다 이게 그리스 문학의 모든 원류가 거기 네.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다 내려오는 것이고 데미안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것도 볼 수 있죠. 근데 데미안에서 하나만 더 좀 이게 우리가 네. 재밌게 보면 거기도 보면 데미안과 엄마 에바 부인만 나오잖아요. 네. 이게 서양에서 사실 웨디푸스 컴플렉스 나오게 된 게 엄마와 자식 간에 아주 동맹관계가 강하게 형성돼 있거든요. 엄마와 자식 간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는 이게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요구하는 게 너가 내 지위와 내 재산을 온전하게 물려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물려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처럼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이제 에디푸스 컴플렉스가 성립한단 말이죠. 아버지를 부러워하잖아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과 지위와 엄마를 부러워하니까 그 아버지를 없애면 좋겠는데 없애지를 못하니까 아버지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이제 모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웨디푸스 컴플렉스가 나오는 배경인데 그러니까 엄마하고 자식이 아들이 아주 끈끈한 유대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사실은 이렇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와 일본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식. 그 자식인데 자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간 반대야. 그렇죠. 자식이 공부를 하면 당연히 아버지는 무조건 그치. 기본 넘어야 되는 거야. 아버지와 같아지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무조건 아버지보다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네. 니네 아빠처럼 살면 안 되지. 그게 핵심 지금도 아빠는 소외돼 있고.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에 사실 웨디푸스 컴플렉스 성립하기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물론 이제 요즘은 성립되죠. 예전에 성립되긴 요즘은 그 엄마하고 자식이 완전히 이제 어릴 때부터 학원이라든지 입시를 통해서 완전히 끈끈한 동맹을 맺어가지고 운명 공동체로 완전히 가버리니까 지금은 또 달라져요. 정박님 얘기 아니에요 혹시? 아니요. 그댁 얘기 같은데. 아니 전혀. 자기 자식 컨트롤은 진짜 안 되고 있네. 컨트롤은 뭐 애는 결국은 스스로 형성되는 거니까. 에이, 쿨하지 못하면서. 아니 근데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그 사실 상급 학교를 다 진학시키고 여건만 되면 다 학원이라든지 네. 과외를 시키려고 그러고 투자를 많이 하고 외국 유학을 보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참 이게 재밌는 게 우리나 일본은 그런데 독일만 해도 이런 문화가 없거든요. 지금은 좀 달라졌다지만 거의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수독 정부죠. 노동자 가정 아이들을 상급 학교 진학하라고 막 학비도 어차피 공짜고 이러고 해준다고 해도 그런 의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만 왜 그렇게 이렇게 막 학벌이랑 이런 걸 그러니까 그쪽은 이제 뭐 급여라든지 경제적인 차이도 안 나는 것도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거기는 노동자 계급의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반학벌 문화. 학력 가진 사람을 오히려 경멸하고 무시하고 이런 식의 자기들만의 문화가 있으니까 그냥 돈을 삼해주고 아니 그냥 너 애들 공부시키려도 안 간다는 거예요.
독일은 사실 김나지움을 통해서 대학을 가려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나누지 않습니까? 대학 갈래 안 갈래 다 나눠버리거든요. 근데 김나지움 가는 애들이 전체 학생들이 한 40%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김나지움 가가지고 그냥 가서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 다 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인기 있는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적순으로 자르지만 못 들어가는 건 아니래요. 기다리면 된대요. 몇 년 기다리다 보면 또 자기한테 기회가 온대요. 그러면 뭐 법대 의대 갈 수 있듯이.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되는 이유가 노동자 계층이 그렇게 학벌에 대해서 반학벌 문화가 나름의 고유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한다. 이런 그 월급 이야기도 차이도 하더라고요.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약간 그런 사회주의 사상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사회주의보다 이제 문화가 노동자 문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은 좀 사실 힘든 이야기가 우리가 엘리트들이 오히려 저도 이제 서울대라든지 사법연수원 이런 우리나라 가장 엘리트 관료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일수록 엄청나게 남성적인 걸 과시하려고 그럽니다. 생각하고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평생 공부만 하고 그 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 관료들 있죠.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갔을 거 아니에요. 행정고시 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술 먹으면 절대 지면 안 된다. 막 완전히 막 술을 폭탄주 계속 몇십 잔 마셔야 되고 축구하면 무조건 비디오로 분석해서 우리가 꼭 이겨야 돼. 이게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공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 식이에요. 일본이 딱 그랬거든요. 엘리트 계급이 가장 반엘리트적인 그런 막 은동이나 은사를 쓰잖아요. 근데 그건 제가 보면 그게 엘리트의 특권이에요. 그게. 자기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등생들 모인 데서 맨날 공부 잘하는 애들 아무 소용없어. 학교에 열등생이 사회 우등생이야. 근데 그 말에 사실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그게 자체도 하나의 이데올로기거든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등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받아준단 말이죠. 옛날에.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 문화는 좀 우리가 지향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남성의 신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상적인 삶의 모범으로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그 책을 오늘 이 연구소 저자 이름 까먹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데미안이나 이런 유를 보면서 느낀 게 소년이 이런 어떤 여성화 과정을 거쳐서 남자가 되는데 이 이상화된 남자가 뭐냐 이런 거란 거죠. 내부로부터의 물질이 누설을 차단하고 외부로부터 물체나 물질이 침입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래서 계속 경계를 침범당하는 사람은 남성적 주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경계를 침범당하는 사람은 네. 그러니까 내부로부터 내가 나가도 안 되고 물질이 나가도 안 되고 외부로부터 들어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밀폐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남성적 신체라는 거는. 근데 결국 이래 되면 이게 안 들어가는 사람들 있죠. 여자라든지 병자라든지 식민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본래 남자여야 될 게 여자로 된 거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데미안도 분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데미안에서 사실 우리가 좋은 것만 볼 수도 있지만 상당히 또 따져보면 이게 상당히 들어있는 게 소년이 여자와 과정을 거쳐서 남자가 되고 그 남자가 이상적인 남자라는 것들이 사실은 그 깔려있는 함이라는 게 이런 식의 뭔가 여성이라든지 환자라든지 식민지 사람들 이것들을 좀 비하는 것들 비하라기보다 결과적으로 그런 위험도 있다는 걸 한번 좀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데미안 제목이 너무 익숙했고 우리가 맞아. 읽었다고 생각했지만 생판 모르던 오로지 알게는 얘기밖에 몰랐던 그죠. 그 책 데미안 저희가 오늘 쭉 살펴봤는데 어떻게 우리 정민현님은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고 되게 어린 시절 그때 그 시절에 어떤 그 언니들 생각에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고 상처와 막 그때 그 불안감과 막 이런 걸 좀 다시 한번 좀 떠올리게 됐어. 인스타로 좀 찾아서 복수해.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요. 내가 지금 더 잘 살고 있으니까. 막상 사전도 엄청 잘 살아. 어떻게? 그럼 나 배 아파 죽지. 그럴 때는 이제 그러니까 안 찾는 게 정신 승리해야지. 내면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리고 저희 44번째 책 데미안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네. 혹시 여유 되시는 분들은 송흥빙의 관점이란 책이나 아니면 최한석 전문의의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이런 책들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이렇게 하셔야 또 오시겠죠? 네. 많이 오세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일당백에 또 광고 생각이 있으신 뭐 출판사라든지 뭐 업체들에서는요.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광고 문의는 숫자 1, 그다음에 알파벳 VS, 그다음에 숫자 1002017입니다. 1대100 2017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골뱅이 다음넷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만에 한번 말씀드리자면 많이들 좀 들어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네. 또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도 요즘 좀 뜸하신 것 같아서 한 번씩 좀 뻔뿌질 하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약간 농담 삼아서 했던 말이 조금 불편하셨던 분들도 계셨나 봐요. 이제 막 맞아요. 유료 결제 왜 안 하시냐. 근데 그거는 정말 저희가 웃자고 한 소리였고 또 이 좋은 컨텐츠를 좀 많은 분들께서 들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이제 좀 그런 말이 나왔는데 섭섭해하지 마세요. 야, 섭섭한데 섭섭해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그러지 안 해? 말아요. 네, 좀 많이만 들어주면 저희는 뭐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저희 44번째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만간 영화도 하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